안녕하세요. 이차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7월 22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3시 2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호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꽤나 탄력적인 반등에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 미국 증시도 그렇듯 자, 우리 증시도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델타 변이 기타 등등의 악재에 의해서 조정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전처럼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는 이른바 골디락스 장세고요. 자, 우리 증시는 그런 정도로까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꾸역꾸역 상승하는 그런 장세로 복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수 상승의 탄력성, 지수 상승의 속도가 지금 당장 계속 이제 진행될 것이냐,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좀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듯이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대형주 장세냐 아니면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여태까지 그런 장세였듯이 그런 식의 종목 장세냐에 따라서 지수 전반적인 시장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종목 장세의 주인공으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제가 또 강조했던 종목들이죠.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현재 알체라 같은 종목도 그렇죠. 이들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메타버스 관련 대부분의 종목들이 작게는 3% 내지 크게는 10몇 퍼센트 정도로 크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여태까지 강했던 종목들은 꺾이고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탄력에 나오는 식으로 판도가 변했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판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위주의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세, 즉 대형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에 맞춰서 우리 포트폴리오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테마가 좋고 아무리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무리 그들 종목이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그만큼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 맥점을 찾지 못했다 해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그 뭡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릴 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이언트 스텝이 장대 양봉 2개 정도 나왔다 했을 때에는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이 단기 과열 돼 있으니 현재 물량이 많거나 또는 단기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 양봉 2개 나왔을 때 고점 가격대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1만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매도가 빠져나와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단기 매매 성향이 아니신 분들은 다소 빠지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가지고 가고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한 저점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는 상태 또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 내용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장의 판도인데 지수가 탄력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원래는 8월 중하순경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봤던 건데 오늘 그런 모습의 일단이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과연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갈 건지 아닌지도 잘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에 걸맞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부대되는 종목으로서 보편 타당한 종목은 뭐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종목은 원익 IPS 같은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테스나 같은 종목이 있으며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세에서는 말이죠.
자, 그런 정도의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작은 종목보다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종목은, 가장 만만한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있고요. IT 종목은 아니지만 실적이 좋은 OCI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OCI 같은 경우는 특히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내년부터 실적이 본격화되는데 PER 수준이 불과 3배 내지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해서 상당히 만만한 종목입니다. 그런 정도에 초점 맞춰놓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먼저 현재 길라잡이 잡아 삼아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그래서 바탕으로 해서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네이버가 핵심이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 거기 네이버에는 메타버스 개념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네이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단순히 실적이 좋아졌다 하는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심장한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네이버가 지금 뭐 43만원, 44만원 정도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0만원 넘어 아마 150만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조만간에. 시간은 걸리겠죠. 어쨌든 그런 개념을 알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네이버의 실적과 연관된 각각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전술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종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지미디어가 또 탄력적으로 올라갔죠. 이거 후보 종목이었던 건데 갑자기 18%를 급등을 했어요. 재료가 나왔죠. 그리고 미리 선취 매수할 종목은 에스코넷입니다. 이것도 잠깐 언급을 좀 하는 그런 정도. 뭐 기본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나 알체나 같은 정보도 당연히 언급을 해 드려야 되겠죠. 일단 그런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도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주요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급반등을 했고, 그런 것을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변이 충격을 이제 극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급락, 즉 국채 가격 급등한 적이 있었던 건데 다시 원상 복귀됐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유가도 반등이 나왔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 급락했던 약간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반등했다는 것도 전체적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사면보다는 가석방 정도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대통령 특별 사면이 된다면 이거는 큰 호재가 됩니다. 근데 가석방 그러니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특히 해외 출장을 갈 때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더 이건 반쪽짜리 이런 호재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석방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결정적인 호재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바람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배경으로 작용됐다는 건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어떤 반응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들 종목 하나하나를 다 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 또는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나 원익 IPS 가장 무난한 종목은 원익 IPS인데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계속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주 좋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빼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굳이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이것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죠. 물론 그 자체로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종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번거로운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삼성이 폴더블 신제품을 8월 달에 언팩 행사를 하고 출시한다고 하죠. 이건 빨라요. 원래는 9월 달 정도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언팩 행사를 하고 출시를 했던 건데 갤럭시 노트를 중단을 했죠. 통합을 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S 시리즈에다가. 그런데 그 대신 폴더블 폰
폴더블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건데 대중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다운시키고 물론 성능 기능은 상당히 더 좋아지고 가격은 오히려 40만 원 대당 40만 그래도 200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꽤나 비싼 거 어쨌든 대중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대중화되는데 성공될지 그 하회를 지켜볼 필요 있겠다 싶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대중화돼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혜 대상은 우리 종목은 아닙니다만 KH 바텍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일단 그 점까지 보시면 될 거예요. KH 바텍. 만약에 폴더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KH 바텍 눈 딱 감고 매수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관찰 대상이 된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증시를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2.7 여전히 높습니다. WT 원달러 환율 1150원 언저리입니다. 잠깐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이고요. 네모난 박스가 있죠. 네모난 박스를 보면 충분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향세로 돌아선 상태, 추세 전환으로 볼 수는 없죠. 약간 주춤되는 그런 모습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선상에 있습니다.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아직은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추이고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현재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지 여부가 미심쩍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지수가 연속적으로 상승할지 여부가 좀 불확실합니다.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고요. 자, 주변 증시를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및 일본 증시도 좋고요. 자, 잠깐 수급을 볼 텐데요. 자, 수급은 자막을 지워놓고 그리고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죠. 쌍끌이 순매수. 금융투자 위주로, 금융투자 거의 일방적으로 순매수, 8천억 원의 순매수를 합니다. 눈치 빠른 그들이 일단 어느 정도의 주가,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거다 보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죠. 추세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추세를 담보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거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했으면 모를까 매수하긴 했지만 그 매수 규모가 크지 않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같이 순매수, 코스닥을 더 많이 매수했네요.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수와 관련돼서는 미국 시장의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선물은 많이 매수했습니다. 2만 1,000개 정도나 갑자기 많이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을 갑자기 많이 매수했다 하는 점에서 현재 그 완전히 외국인들의 태도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그 뭡니까 그 베이시스가 장중에 끝에 가서 마이너스, 장중에는 플러스가 나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만도 할 텐데요. 잠깐 보도록 해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겠는데 역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간만 본다는 거죠. 간만 보는 정도의 대응을 했다. 선물도 아마 간만 보는 그런 차원에서 규모는 크지만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정도 수준은 아닌 그런 정도로 이제 맛을 봤다. 응수타진을 한 것이라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즉 여기서 얘기하는 가능성은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이른바 대음주 장세가 펼쳐지는 가능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으로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랬듯이 지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펼쳐졌던 지수가 그저 그렇게 올라가는 꾸역꾸역 장세가 될 소지가 높고, 그랬을 때 종목 장세가 다시 재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일단 우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빠졌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소지가 좀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지수가 생각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전술적인 그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정도의 유연성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사실은 네이버 한 종목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이버의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또 안정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실적 내용을 보면 그래요. 현재 1분기 현재 그 매출 1조 6,635억 원 해서 작년 동기 대비 34%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자본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 좀 있어서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 8.9% 나쁘지 않고요. 적어도 지난 분기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4대 신사업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건데 그 4대 신사업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서치 플랫폼 검색이죠. 검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쇼핑, 온라인 쇼핑이죠. 그 다음 핀테크 있죠. 콘텐츠, 각종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등이 있다는 것이죠. 클라우드 이런 4대 신산업 비중이 점차 네이버 전체 매출의 5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그들의 신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 사업인 서치 플랫폼 이것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외형이 지금 현재 검색 시장이 포화가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21.8% 신장했다는 건데 일단 검색 부분 전체 외연은 그대로죠.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검색 품질이 좋아졌다는 거고 그리고 성과형 광고 또 맞춤형 광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상당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하는 건데 여전히 서치 플랫폼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고루하죠. 대략적으로 40조 내지 45조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한 50조 정도까지는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런 정도까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후행적이나마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점에서 일단 그 점 긍정적입니다. 뜨겁지는 않지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먼저 지금부터 신사업인데요. 일단 커머스 쇼핑 부분이죠. 일단 외형상 42.6%. 근데 4대 신산업의 성장률이 대략적으로 40 내지 많게는 70%. 단 한 개 분야도 빠지지 않죠. 전 분야가 다 이런 식으로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1차 초점을 맞춰주는데 첫 번째 커머스 부분, 온라인 쇼핑 부분인데요. 쿠팡과 비교를 좀 해보세요. 쿠팡과. 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 현재 입점된 SME, 이건 중소상공인을 뜻합니다. 중소상공인이 45만 개 내지 45만 인이 현재 일단 입점해 있다는 거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된 SME는 중소상공인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는 대형 업체입니다. 대형 업체, 아주 유명한 브랜드를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450개나 된다는 거죠.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의 브랜드들은 다 들어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1년 새 거래액이 5배나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쇼핑 라이브, 모바일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내지 또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건데 이 시장이 열린 지 얼마 안 됐죠. 가히 빅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 사이에 무려 17배나 올라갔다는 건데 아마 홈쇼핑보다 더 크게 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은 크게 확대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자, 쇼핑 라이브가 그렇게 급신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재 배송과 관련된 쿠팡이 지금 네이버 쇼핑에 비해서 우월한 점이 있던 배송 시스템인데 근데 배송 시스템도 만만치 않습니다. SME 대상, 아까 얘기한 중소상공인 대상 7개, 그 FM은 풀필먼트라고 해서 종합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필먼트, 각 뭐 전문화된 풀필먼트가 다 포함돼서 현재 대한통운이나 또는 이마트 등을 포괄하는 7개 풀필먼트가 연합을 해서
NFA는 네이버가 주축으로 된 동맹입니다. 그 동맹이 이제 금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그동안 부족했던 배송 부분이 빠른 속도로 쿠팡을 쫓아가게 된다는 건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능가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쿠팡을 말씀드렸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70조 원이 넘어가고요. 국내에서 네이버 온라인 쇼핑이 평가받는 시총은 10조가 채 되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죠. 만약 이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부분이 분사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다면 아마 쿠팡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소식은 없습니다. 당장 이것만 봐도 100조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된다는 건데, 지금 미국이 있지 않고 현재 네이버 그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그 현재 전체 네이버의 이익 기여도로 봤을 때는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온라인 쇼핑 부분이 100조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현재 네이버의 시총은 7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핀테크 부분이 있죠. 핀테크 41조.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가 양쪽 다 상장 대기 중에 있는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 금액이 약 38조 원, 둘 다 합해서 말이죠. 근데 지금 네이버도 네이버 쇼핑이 있고 네이버 페이가 있는데, 둘 다 합해서 이 핀테크가 평가받는 수준은 불과 3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나 내용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카카오 쇼핑이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거기에 비해 처지는 것은 맞지만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조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해도 너무 심한 거죠. 이런 측면. 콘텐츠가 있고요. 콘텐츠 28.2%인데 중요한 것은 크로스보더. 크로스보더라는 것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뜻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콘텐츠. 웹툰도 있고요. 각종 공연물도 있을 거고요. 많은 콘텐츠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관련된 앱이 스노우라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관련된 앱이 꽤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노우인데, 이 스노우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카메라 앱 중에서 스노우가 가장 크고요. 그 스노우가 현재 알체라의 일대 주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메라 앱은 네이버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또 중심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노우가 일대 주주로 있는 업체가 바로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알체라는 지금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상당히 중요한 자기를 꼭 닮은 아바타를 생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일 수 있거든요. 그 아바타를 생성하는데 절대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알체랍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지분이 간접적으로 스노우를 통해서 들어와 있으니 결국 여러 가지 절차상 현재 직접 자회사, 아직은 법적으로 자회사 요건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5%만 더 확보를 해도 자회사 요건이 되거든요. 만약에 지분 5%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자회사로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그 순간 알트라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우리가 감잡을 수가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주가는 2배로 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트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네이버를 공부하면 알트라까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보니까 자이언트가 나왔고 네이버에 모든 정답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 그리고 그래서 일단 콘텐츠까지 말씀드리고, 클라우드 이것도 끝내주는 겁니다. 클라우드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 대명사는 아마존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자, 우리나라 물론 클라우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의 가장 강자는 어디입니까? 바로 네이버고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NCP,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쪽 매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네이버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클라우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이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거대 AI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이퍼 클로버라고 있거든요. 하이퍼 클로버 여기저기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하이퍼 클로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퍼 클로버 국내 최대 또 국내 최초 최대 초거대 AI 모델입니다. 이거 삼성전자도 이런 모델을 그리고 뭐 SK텔레콤이 이런 데도 없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네이버가 제일 먼저 가장 크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어 버전이라는 것, 한국어 버전으로 된 데이터가 망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한국어로 된 데이터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데 말이죠. 이런 그 클라우드나 AI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슈퍼컴퓨터가 도입이 됐죠. 현재 그 네이버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학입니다. 산학. 현재 단순히 네이버 연구소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및 카이스트와 연동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전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 산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실용성. 당장 연구 단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전체 제반 부분에 이 AI가 쓰인다는 거죠. 당장 여러 가지 게임 분야, 또 쇼핑 분야, 또 네이버 지도 앱 같은데 당장 이 부분이 쓰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이미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당장 실용성이 있고 당장 그를 통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현재 일단 한국어로 된 뉴스 50년치 우리나라 말로 된 그 뉴스의 50년치 거기에 모든 뉴스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블로그도 9년치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고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하는 건데 그게 2040억 개나 된다 그래요.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선 음성 인식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딥러닝까지 다 이제 망라하는 그런 AI로 계속 발전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와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AR, VR 각종 디바이스라든가 그와 관련된 게임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있어도 AI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큰 차이가 나죠. 또 자율주행에도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I라는 개념이 아직은 현재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평가받지 않거나 못 받고 있지만 이 부분 하이퍼 클로버를 본다면 미국의 관련된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도 현재 상당히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을 소지가 높다는 거죠. 지금은 잠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의 성장성은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무조건 네이버는 가져가야 된다. 카카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카카오가 아니고 네이버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네이버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락 배경은 이거죠.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동시에 많은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 주가가 흔들리면 단기 과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바로 그 맥락이었고요. 또 하필이면 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각광받았던 테마주들은 현재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다른 종목도 다른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만약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이질에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그 테마주들이 반응했다는 건데 다만 바이오하고 메타버스와 다른 것은 바이오는 일반적인 IT 기술주와 약간은 상극입니다. 약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하지만 이 메타버스는 자체가 IT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궁극적으로 즉 삼성전자 계속 치고 나가는 장세 속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바이오는 반대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은 바이오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갖고 있어도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안심이 된다는 것을 한 가지 알 수가 있고요. 자, 전술적 대응 전략은 그래요. 기본적인 스트레스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기 부여하시면 돼요. 약간 요번에 팔지 않았다고 해서 팔지 못했거나 안 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뚝심이 있게 그냥 가면 되고요.
그리고 선도주에도 가급적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건 선도주로 말씀을 드렸죠. 제 2차 선도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자이언트 스탑하고요. 그리고 또 알체라 이 두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목은 네이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 기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또는 재매수를 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약간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수 상승 장세일 때에는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대로 타이밍을 늦춰서 보시면 되고, 지수 상승 장세가 아닌 지수 약하거나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 장세 또는 지수가 좋았다 나중에 밀리는 장세일 때는 그 시점에서 해당되는 종목을 부분별로 매수하면 된다는 건데, 이왕이면 얘기가 됐으니까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차치하고 기술적으로 본다 했을 때 대략적으로 9만원 이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85,000원, 9만원 정도 이하면 딱 적절한 맥점이 된다 싶고요. 알체나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약간 좀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주가를 봤을 때 대략 한 45,000원 정도면 적당합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현재 가격도 괜찮다 하는 거죠. 일단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자, 후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에스코넷은 현재 VR 가상현실 디바이스, 즉 헤드셋입니다. 그 헤드셋에 기호를 납품한다는 거죠. 그 삼성전자가 그 뭡니까, 메타버스와 관련된 디바이스, 즉 헤드셋을 지금 가장 열심히 하는 데가 페이스북이죠. 오큘러스 2인가? 그게 지금 전 세계 시장에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자극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VR 헤드셋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면 더 잘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비슷한 재료가 나오면 에스코넷은 대박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낼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자, 일단 그런 정도. 에스코넷 차트를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에스코넷 위치가 지금 주가가 싸죠. 주가 싼 것은 진짜 싼 게 아니고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가 저렴한 겁니다. 주가가 낮은 거죠. 현재 가치에 비해서 싸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가치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주이기 때문에, 실적 부실주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즈미디어. 이 종목도 말씀드린 건 갑자기 떠버렸어요. 근데 재료가 나왔다는 거죠. 재료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나와서 조금 아쉬운데요. 자, 메타버스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광학 트래킹 기술 또는 그와 연관된 시선 분석 솔루션과 관련된 기술을 미국 업체로부터 인수받는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것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광학 트래킹. 사람의 시선을 추격해서, 지금 현재 그런 기술이 그렇게까지 잘 구현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선을 추격해서 그것을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또는 XR은 이제 뭡니까? 확장현실이라고 합니다. AR, VR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가상세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기술을 구현한다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기술일 것으로 판단이. 그리고 기존에 3D 비행 거리 측정 기술을 TOF라고 하는데 그 계측 장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접목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업체가 최근에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은 NFT 때문에 그렇습니다.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으로 해려보니 이번에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 NFT 대체 불가 토큰 100개를 발행한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뭡니까, 국가 보물도 마찬가지고 국보도 마찬가지고 일반 개인의 어떤 그 자기 나름의 사인이나 또는 연설, 말, 글 이런 거, 심지어는 자연계의 노래나 자연계의 그 소리나 또 풍경 이런 것까지를 파일에 담겨져 있으면 그 파일을 자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고 그의 가격을 책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그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했다. 그 전문가가 하필이면 저커버그, 지금 현재 페이스북 창업자죠. 이 사람의 친누나입니다. 랜디 저커버그라고요. 이 사람이 영입돼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거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워낙 그 고점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옆으로 횡보할 것으로 시간을 쭉 현재 어, 연장시키면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했던 건데 그렇게 되지 않고 호재가 갑자기 나는 머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 종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세우는 것, 부분적으로 매수해 두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분적으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너무 전격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종목이 복잡한데 이 종목 하다 보면 그럼 완전 백화점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통제 불능이 됩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각 기존의 다른 종목들이 워낙 있다고 한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통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